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171페이지 보시면은, 구조 기능과 갈등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기능론과 갈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그 과목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를 좀 했는데요. 구조 갈등,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체계 안에 들어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 기능론적인 부분 역시나 사회의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체계의 안정, 그리고 통합,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건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이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의견에 따라서 갈등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서 사회 변동의 주요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갈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조 기능과 갈등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자, 구조 기능 이론에 보면은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에 존속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생물체에 비유하는 생각을 우리가 사회학 성립에서 널리 펴져 있다라고 하는데, 구조 기능론적인 입장에서는 꽁트라고 하는 학자와 스펜서가 이해서 구조 기능적인 이론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뒤를 이어서 디리켐이라든가 바레또 그리고 밀리노 우스키 이런 다양한 학자들로 인해서 더 발전이 되고 계승되어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파슨즈를 중심으로 1930년대에 대공황 때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공황을 겪음으로써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대공황이라는 것은 나라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국가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 안정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포괄적인 사회학 이론을 정립하게 됐고 그리고 60년대에 있어서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도 세계의 어떤 추세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런 이론들이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혼란에 있었을 때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예, 그 나라를 안정시키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주의적인 구조 기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 중심으로서 사회 체계, 그래서 안정과 존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 제도, 조직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와 조직들은. 그래서 구조의 기능을 우리가 목표로 수행하고 또 그에 대한 성질 또는 존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에 어떠한 신체에 혈액을 공급해 주죠. 심장이 없으면은 사람이 어때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자, 시계는 우리가 하루 일과 시간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 어떤 계획을 짜고 하는 거. 자,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고 기업은 어떤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적인 수행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능적인 목표를 따졌을 때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어떠한 이제 속성, 세부적인 계획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조 기능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주의로는 우리가 안정과 통합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돼서 조건, 특히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또는 어떤 부분의 집합에서 구성된 체계,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조 기능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해서 상호 의존적인 여러 기관이나 부분적인 전체의 생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계 체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처럼 체계에서도 항상 우리가 향상성과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 체제의 부분적인 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병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온몸에 혈액이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지에 정맥류가 생겨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이제 그 혈관이 막혀서 그런다라고 하면은 예, 뇌졸중 또는 뭐 뇌경색 아니면 협심증 뭐 이런 그 기타 등등의 그런 데다 비유를 하게 되면 맞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가 병들듯이 구조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자기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갈등과 이탈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제를 다시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능론은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질서나 균형, 안정 이런 거를 추구해서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기 몫을 다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합의와 통합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기능 구조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 기능적인 이론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학자가 파슨즈의 학파로 계열이 되는데요. 자, 파슨즈는 구조 기능적인 이론을 우리가 인간관으로 보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생물학적 유기체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 이런 것이 사회화를 통해서 순응하고 전체 사회 이익을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회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을 이탈해서 전체 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자기 열 사람이 모여서 각자 자기 의견을 다 개진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 못하게 되면 어때요?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이 파슨즈 기능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적절한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 여기 안에 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각자의 자기 목소리를 다 요구를 하고 또 질서가 무질서하다라고 하면 이 사회는 혼란과 혼돈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자체에서 어떠한 규칙, 규범, 법률이라는 걸 제정해서 사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여기에서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때요? 체계를 만들어서 이 체계에 이제 국가라는 어떤 정부 조직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회화,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사회화의 가치, 믿음, 언어, 그 밖에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면화를 하고 사회 통제의 어떤 체계, 긴장과 이탈을 감소시키면서 역할 기대 분명히 하고 또 강제력이 또 여긴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탈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탈적인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도록 하는 정상화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잘 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정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바로 요 파슨즈의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슨즈는 사회 체계의 생물, 유기체적인 항상성, 균형을 추구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것처럼 모든 사회도 그 사회가 생존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충족돼야 된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나 본질 이런 것들을 의식을 불가능하고 오직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서로 간 상호작용의 유형인 제도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화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 체계라는 어떠한 제도화된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사회 체계 내의 구조적인 위치를 의미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의 행위, 그 위치에 하는 일을 따라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 내에 특정 어떤 지위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그 간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AGIL
기능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개념을 우리 한 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슨즈는 이런 이제 체계를 유지하도록 위해서 대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는 에너지가 되어 있는 네 개의 기능적인 요소를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안에서는 사회 환경, 그래서 기능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기능이랑 구조에 의해서 수행되는 체계, 그래서 요거를 체계 유지 또는 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핵심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그 요구 체계에 있어서의 네 가지 충족은 적응과 목표 달성과 통합과 잠재적인 유지를 위한 네 가지의 요구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네 가지의 체계는 사회 체계에 수행해야 될 역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이제 AGIL 기능이라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있는 차원과 내적, 그래서 내부 안의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적인 수단과 우리가 목적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도구적인 것은 외부적인 차원에서는 적응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목표 달성을 기능 차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적 체계 안에서는 잠재적인 어떤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통합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내부적인 어떠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응 기능에 대한 그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외적 부분에 있어서 외부 환경 차원과 수단 차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자, 환경으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을 체계 전역에 배분하면서 그 체계 안에서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둘러싼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의 체계 요구를 적응시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내부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는 필수 선택 과목들을 모두 수강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사회복지 교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마지막 뭐를 따기 위해서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을 들어야 되는 게 바로 환경적인 적응이고, 자, 개설이 되지 않은 교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그 개설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왜? 이 17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외부 목표를 기능하게 되는데 외부 환경 자원과 목표 자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체계는 존속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선 주된 목표들을 정의하고 체계 목표를 사이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졸업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졸업생이 지역의 어떤 기업에 취업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는 거죠. 결국에는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구조적으로 뭐예요? 기능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 통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체계 안의 차원과 목표 차원에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체계는 우리 체계 단위 사이에 존립 가능한 어떤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또 세 가지의 기능적인 요건에서 AGL이라고 하는 관계에서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어떠한 역할과 성원, 상호작용 간의 어떠한 만족감, 그리고 성원 간에 서로 만족하고 있다면 통합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역동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경고해질 수도 있고 와해될 가능성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통합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기능을 가지고 체계 안에서 내부 차원과 수단 차원에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의 동기부여는 문화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하고 변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내부의 동기부여라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노력하고 유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동기가 경제적 이득일 수도 있고 어떤 삶에 있어서의 여유 또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동기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인 보상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일과 삶에 있어서의 균형 이런 것들을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각자의 어떠한 그 인생에 있어서 즐기면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의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너무 그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내가 내 취미생활 즐겁게 해가면서 여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재성을 체계 속에서 적절한 역할 수행이나 욕구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형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또 체계 안에서의 행위자의 내적 갈등을 다루는 긴장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파슨지의 구조 기능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 안에서 하위 체계 역시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위 체계에서의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그리고 또 하위 체계에서 전체 체계의 생존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AGIL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계 구조는 우리가 그 파슨즈가 구조로 이야기하는 체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구조란 사회적인 행위, 그래서 비교적 영속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사람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누적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관련된 제도들을 구성된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사회 구조는 사회 체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계 구조에서 학교와 법원과 관공서와 같은 형식적인 체계들이 있죠. 그럼 각종 법률과 간섭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조직과 제도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지위와 역할을 부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통제하면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슨지의 AGIL 기능에 있어서의 체계 구조는 위계적으로 배열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합하는데 첫째는 위계 내 더 낮은 수준들이 더 높은 수준에 필요한 에너지의 조건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위계 내 더 높은 수준들을 더 낮은 수준들의 정보를 위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듯이 예, 이 네 개의 체계의 도식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행동 유기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인성 체계나 목표 달성이 되고, 또 사회 체계나 통합은 문화 체계와 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은 상위 체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위 체계로 내려가는 것은 정보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은 여기 위로 상위 체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제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계 이론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체계에서는 다양한 하위 체계들을 결합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하위 체계에 있어서의 성원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또는 행위 체계에 있어서의 동기화는 결국엔 규범과 가치, 밸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내적인 어떤 잠재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상징적,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쉽게 스며들고 전달되는 특징이 있죠. 문화는 내가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과 같은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체계 안에서 쉽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중년들이 주로 이제 임영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가수 임영웅. 그래서 임영웅이 나오는 콘서트, 임영웅이 나오는 TV 프로 이런 거를 다 함께 하려고 하고 임영웅 카페 뭐 이런 게 가입이 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고 하나의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임영웅을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나랑 친하진 않는데 임영웅을 좋아한대. 그러면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우리가 서로 같은 체계에서 이렇게 쉽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서 인성체계, 그래서 다른 인성체계를 이동하고 확산을 통해서 한 사회체계에서 다른 사회체계로 이동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매개로 해서 인성체계와 사회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사회체계 안에서 문화는 규범과 가치로 구체화되고요. 인성체계 내에서 그 구성원에 의해서 내면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계 이론에 있어서의 인성체계와 사회체계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어떤 지식, 상징, 사상 이런 사회적으로 축적된 형태로서의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체계는 최소한의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갖고 있는 사회 상호작용의 다수의 행위체계, 그래서 구성원들로 인해서 형성된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각자의 구조, 내 위치, 그리고 각 위치에서 하는 일,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을 복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한 사회에 이런 이제 회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회사. 예, A라고 하는 회사에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표자가 있겠지요. 대표자. 그리고 이 밑에는 조직 체계가 있겠죠. 뭐 여기에는 이제 뭐 부사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또 요 밑에는 또 다양한 또 부서장들이 있고 요 부서장들 밑에는 또 각자의 많은 뭐 근로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각자의 위치, 자, 여기에 내가 뭐 부사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차장이든 어떤 이제 뭐 그 주임이든 자, 이렇게 구조의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의 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A라고 하는 회사는 자, 이 회사의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잘 맡아서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원활하게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이치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그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복합체적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체계 구조를 설명하는, 이른바, 뭐랄까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계 이론은 말이 좀 딱딱하고 어순이 좀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서 힘들 거라고 하지만 단순합니다. 어떤 체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기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서의 내 지위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 이게 구조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기능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좀 잘 숙지만 하고 계신다면 구조 기능 이론은 예전 과거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론들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체계의 관련 제도와 구성 요소 또 인성체계를 통제함으로써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슨즈가 이야기하는 사회체계가 존속하려면 몇 가지의 기능적인 선행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선행 요건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체계는 다른 체계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떠한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또 구성원들의 적절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잠재져 있는 혼란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들 최소한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를 수용하고 또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또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예, 이 기능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갈등, 파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회 체계의 통제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질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규범이나 규칙, 이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사회 체계를 통제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메커니즘의 일정한 어떤 지위,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부여, 힘의 사용, 각종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사회 통제를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사회적 긴장, 이탈 이런 걸 최소화하고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파슨지의 주된 관심사는 행위자가 어떻게 체계를 창조하거나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체계를 어떻게 행위자를 통제하느냐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인성 체계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체계의 목표를 규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수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 체계는 개인 체계에도 분리우기도 하고 또 사회의 기능에서 사회 체계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고유한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는 욕구와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가장 중요한 단위 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와 성향은 어떠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욕망과 달리 환경적인 요건들에서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슨즈의 욕구 성향에 있어서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보게 되면요. 우리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애정과 인정을 추구하도록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내면화된 가치를 통해서 행위자가 다양한 문화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다른 사람, 다른 행위자,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의 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유형에 있어서 행위자들은 자신에게 처한 위치에 맞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고 주어진 역할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에 있어서의 창조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수동적인 모습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만약에 파슨즈의 이론이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구조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유기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최하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유기체적인 체계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인간을 한 유기체로 설정하고 어떤 유전적인 기반의 구성을 두고 일생 동안 학습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체계에 있어서의 우리 주체성, 이런 것들은 행동에 있어서 주체성은 어떤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적응을 수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유기체적인 환경에서의 받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른 체계에서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개인, 어떤 성원들에 있어서 사회체계, 문화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환경의 어떠한 생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조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균형과 기능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균형을 깨지는 것이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 사회의 기능인데 이게 깨지게 되면 사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갈등의 균형을 깨는 것은 사회 문제로 크게 여겨지면서 일시적으로 대부분의 사회가 갈등 사회에서 새로운 균형 상태를 향해서 또 조직이 적응해 나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이 수동적이고 또 수능적인 부분에서의 존재는 개인들의 어떤 그 주어진 지위의 역할에 있어서의 수행을 그리고 또 사회의 과정을 통해서 상위 체계의 안정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 전체, 그래서 기능적인 결함이 아니라 사회 체계 일부의 기능, 사회화 기능과 사회 통제 기능의 실패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의 첫 번째는 사회화가 실패한 때인데 적절한 기능과 역할 이런 수행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 가치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면서 이 과정이 실패하게 되면 주어진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적응에 실패하거나 또는 사회 질서와 균형이 깨져서 이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회화가 실패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자,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방치했을 때 아이가 학교에 아동을 교육하기보다는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에서 치우칠 때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때요? 학교는 아이를 교육하기보다는 단순히 보호하는 기능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회화의 실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책임을 어떻게 져줘야 되냐? 부모의 어떠한 그 빈 곳을 다른 어떤 체계가 여기에 들어가서 아이를 예, 온전하게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화 자체가 상반될 때 이야기인데요. 자, 부모의 계층적 또는 인종적, 종교적 배경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를 때 하층 계급이나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중간 계층에 야망을 갖도록 사회화되었으나 행위 규범과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은 하층 계급의 사회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 자체에 상반될 때 이렇게 그 계층 간의 어떠한 어떤 층을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정치적인 뭐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층을 나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회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법과 차별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탈된 어떤 하위 문화에서 사회화됐을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교도시설에서 청소년 범죄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사회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범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더 범죄자로 양성된다라고 하는 사회 이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회 문제는 사회의 분배 기능에 어떠한 결함이 일어나는 것, 조세 제도나 사회복지 제도와 같은 사회 일부 제도의 결함으로 사회의 어떤 일부 성원들이 어떤 부의 분배와 사회적인 보상을 불충분하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서 너무 과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문제에 있어서 사회 체계 부분의 변화 속도 차이 때문에 갈등이나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의 하위 문화에서의 사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지역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 좋은 혜택을 주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재정이 안 좋아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재정적으로 그 다른 지역에 보다 사는 삶이 더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탈된 하위 문화에서의 사회화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통제 실패할 때인데요. 사회통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사회 규범의 어떤 구성원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통제를 우리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려주는 통제 기지가 적절히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사회가 무질서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다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될 부분에 어떠한 처벌을 빠져나가고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로 봤을 때 어, 굉장히 뭐 그 권력이라던가 어떠한 권위적인 부분에서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게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런 게 사회 통제가 바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 기능론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실천의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파슨즈의 학파에 의해서는 구조 기능적인 이론에 있어서의 인간이나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서 환경 안에서 적절한 균형 그리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존재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구조는 곧 체계이면서 체계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들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든 사회든 전체 체계가 추구하는 것은 하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최적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생존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하위 체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개 하나의 가정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고, 이 아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녀가 이제 여기서 셋이라고 합시다. 예, 셋이라고 하면,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개인입니다. 그쵸?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인데, 여기에서 체계를 보게 되면, 이 부모 체계가 있고, 자녀 체계가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체계가 원활하게 잘 여기서 구조가 되어서 화학과 어떠한 그 질서가 잘 유지가 돼야 한 가정이 뭐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자, 이 가정을 우리가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한 사람씩 하위 가정으로 봤을 때 이 하위 가정인 가정이 자, 여러 가정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도 많이 있겠죠. 건강한 가정이 하위 체계라고 하면 상위 체계는 뭐예요? 국가 안에 큰 국가 안에 이런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구조 기능론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하위 체계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잘 했다라고 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가정에서 문제화가 있어요. 부모 체계나 자녀 체계들이 엉망이에요. 문제화돼 있어. 자,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나갔고,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고, 이 집이 다 와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체계가 한 국가에서 다양한 집단들, 그래서 다양한 가족들이 다 문제가 되어 있다라면 이 하위 체계가 수능적으로 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그럼 이 국가는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국가가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위 체계에 있어서의 균형, 안정,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생존해야 요 상위 체계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들로 규정을 하는 것. 그래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강조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게 구조 기능적인 어떠한 사회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시사점은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는 구조 기능적인 인간을 수동적으로 수능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체계의 단위에서 행동 유기체와 인성 체계, 상위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와 규범 그리고 사회 체계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어떠한 지위나 역할 수행, 사회와 가정에서의 어떠한 상호적인 부분에서의 안정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체계에 순응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시사점은 구조 기능적인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경제, 교육, 가족, 복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도권 안에서 각자의 제도들이 잘 유기적으로 체계 유지 안에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가 제대로 잘 존속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지만 기존 제도들의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을 지속시키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특징도 있고요. 또 사회 변동에 맞게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의 어떠한 그 차원들을 미흡하여 자녀적 복지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들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의 사회와 가정에서 사회 통제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재정비되어서 일탈자, 그래서 재사회화 혹은 재활 가정에서의 참여시켜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 자, 자녀적인 복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녀적인 복지가 뭘까요? 예, 그 자녀적인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또, 예. 자, 자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고요. 여기에 그
선택적 복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시사해 주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적이란 것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국가에서의 서비스 제도를 해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자녀적인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보통의 일반 이제 그 우리가 누구나 다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적용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보편적인 복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 복지 실천에서의 구조 기능적인 부분을 비판을 하자면, 자, 첫 번째는 사회 체계의 생물 유기체와는 달리 사회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균형을 흔드는 권력 관계나 어떤 갈등에 있어서의 모두 비정상이라고 하는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사회 체계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는 체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어떠한 유지와 균형,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균형을 흔드는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기능적인 주장에서의 기능, 사회 체계, 하위 체계, 체계들 간에 관련된 어떠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게 비판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슨즈가 제시한 AGIL이라고 하는 네 가지 체계 구조에서의 유용하고 이상적인 체계이지만 실제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론상은 뭐 뭐든 뭐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구조 기능론적인 그 부분에서의 사회 이론에서는 오랫동안 주류 이론에서 영향을 미쳐왔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역사상 사회는 항상 권력을 희소하고 또는 자원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 자원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뭐 기업과 기업의 어떠한 그런 권력일 수도 있죠. 어느 기업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직원들과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맥심 예, 경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상권이 무너져가지고 뭐 폐업을 하기 위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 간의 어떠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권력, 자원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대립 이거는 뭐 민주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갈등 구조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균형, 향상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갈등이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또 갈등 이론은 갈등이라는 현상을 사회 곳곳에서 널려 있는 것으로 사회의 정상적인 과정 또는 사회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보는 점입니다. 그래서 갈등 이론주의는 모든 체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자원을 소유하고 또 그거를 버리기 위한 투쟁. 그래서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또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거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있어서의 자기 자국을 위한 이득이라던가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 이론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익 이런 거를 중시하는 집단으로서의 구성되고 있는 점이라고는 점에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 합의보다는 무질서와 불평등, 갈등, 대립, 투쟁 이런 것들이 향존하는 곳에서 갈등 이론은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 분할의 가정과 그 의미,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을 때 사회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마르크스 그 계급 갈등 이론에서 시작돼서 갈등의 다양한 어떠한 측면에서의 사회화 기능을 지멜과 코즈라고 하는 학자의 기능적인 갈등 그리고 다른 토로프와 변증법적 갈등 이론을 발전시켜 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 이론은 결국에는 어떠한 그 비슷하면서도 구조 체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소유한 부분에 있어서의 욕심, 타인과의 어떤 갈등 이론, 이런 것들이 구조하고 갈등 이론에 좀 비슷한 점은 좀 상당 부분 일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갈등 이론주의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주요 이론에 있어서 이 마르크스의 계급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갈등에 있어서의 관점은 집결을 통해서 자본주의 제도의 엄청난 물질적 발전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피폐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을 상황을 직시하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계급 갈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를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산업혁명이 탄생시킨 사회 체계,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 수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급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임금 노동자 계급의 프로리타리의 생산 결과를 얻게 되는 경제적인 잉여 가치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과 투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계속 영속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일어나는 폭력도 불가피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이론은 역시나 우리가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계급 이론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제도가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인 거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본주의 제도가 필요악이라고 본 거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자본주의는 예, 그 뭐랄까요? 어떤 이제 뭐 자유의 꽃,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마르크스 계급주의에서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양극화, 그래서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에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런 것들이 계급 없는 사회, 즉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상은 굉장히 좋은 사상이죠. 누구나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나눠 갖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를 자유공화국을 많이 천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1945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것만큼의 더 성과가 있는 것이고, 놀고, 어떠한 이제 뭐야, 자기를, 편안하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하면 그것도 자유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자는 열심히 버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최소한의 이런 보장, 사회복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게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계급주의에서의 어떤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없는 사회, 즉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마르크스 계급 갈등 이론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해서는 희소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지배와 피지배, 그래서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형성, 계급 간의 투쟁이 발생해서 사회 체계가 변화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르크스에서는
어떠한 시작된 계급 갈등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인 계급,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에 의해서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데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생산 수단을 독점한 부르주아에 의해서 착취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로부터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마르크스 계급주의는 갈등 이론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동의어, 그래서 유사어로 사용하는데 투쟁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부와 권력을 커뮤니티 공동으로 소유하는 새로운 통치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르크스의 계급 갈등 이론주의의 주요 명제는 뭐냐면 한 사회 내에서 희소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피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 이익을 지각하게 되면 현재 자원 배분 방식의 정당성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깨닫게 될수록 자연에 대한 분배, 정당성의 의무를 제기될수록 지배 계급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 계급에 있어서의 이대 오로기적인 피지배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원들 간의 통합이 커지고 또 이들 정치 간 지도자가 생기면 이해관계는 더욱더 양극화되고 두 계급 간의 와해는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양극화될수록 갈등은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라고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갈등이 폭력적일수록 사회 내 어떤 구조 변화 폭이 커지고 자원의 재분배 가능성 또한 커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 이론적인 부분의 이론 중에 기능적인 그런 갈등 이론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기능적인 것은 예, 우리가 사회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입장을 지킴으로써의 기능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또 마르크스처럼 갈등은 어느 체계나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목하기도 하고 초점은 국가보단 사회의 하부 단위의 인간의 상호작용에 두었고 대표적인 이론가는 지멜과 코저라고 보면 됩니다. 지멜은 갈등이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을 하고요. 코저는 사회체계의 어떤 통합과 적응성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데 갈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갈등 이론에 있어서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멜은 갈등의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그래서 코저는 갈등이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둘과의 어떠한 그 사회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편제되어 있지만 갈등은 기능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갈등의 기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의 집단 간의 희소 자원은 소유하고 지배하라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집단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 어떠한 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집단 간의 어떠한 그 의견 조절 이런 것들이 갈등 이론으로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사회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집단을 단결을 도모하고 고립되어 있어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동맹을 유발하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원활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 A와 B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회 통합 이것을 안정시키고 기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멜과 코저가 주장하는 기능적인 갈등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모든 사회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갈등은.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의 갈등은 집단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경계 안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내부 세력에 반대하는 자들을 통제하고 성원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사회 구조의 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갈등 전략을 활용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요, 한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A팀, B팀 나눠서 나의 사상은 A에 속하고 B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A가 마음에 안 들고 A라는 사람은 B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까요? 축구를 한다고 할까요?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할까요? 자, A팀에 소속되어 있는 팬과 B팀을 좋아하는 팬들이 서로 뭐예요? 각자 자기 팀이 잘하라고 막 응원을 하고 여기가 A는 B가 못하게끔 막 야유를 하고 B는 또 A가 잘 못하라고 막 이제 그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 안에서 A와 B를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팀이 분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한 사회 이 기능 안에서 A라는 팀, B라는 팀하고 나눠서 싸웠을 때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 마구마구 싸우고 있는데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네라고 하면서 둘이 합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공으로 해서 외부 세력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갈등의 전략을 활용해서 이 과정에서 뭐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거 우리 둘이 어떠한 이론에 있어서 쟁점이 되지만 이거는 지금 나중에 문제야. 자, 우리 둘이 여기 외부 세력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협력을 하고 여기 외부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쉽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저 이거 금방 했나요? 네. 자, 그래서 지멜과 코저가 주장하는 기능적 갈등주의에 있어서의 전쟁, 그리고 피임 방법 개발과 같은 사회의 여성의 운동을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운동가들이 남녀 간의 전략에 관련된 어떠한 활용, 그래서 여성 간 연대를 강화시켜서 긍정적인 남녀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두 번째는 갈등을 인한 폭력과 갈등을 감정적인 부분에서 깊이 개입되고 있거나 개인의 이득보다는 더 추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분명하지 않을 때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갈등이 명확하고 목적이 어떠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게 되면 폭력 수준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쟁점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폭력은 줄어들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쉽게 도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갈등이 일으키는 집단의 이익을 명확할수록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적이 명확할수록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이 전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완전 전투적인 부분에서 완전 전투적이지 않은 덜 전투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능적인 이론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런 그 상호 간의 어떤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사회가 통합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이 개인의 이득이 분명하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능적인 갈등 이론의 주요 전제는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소 자원의 분배 이런 것들이 정당성의 의무를 가질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통로가 없거나 특권화된 지위의 사회 이동률, 그래서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낮을 때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 이론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집단의 어떤 자신의 실제적인 이해에 따라서 갈등할수록 폭력성은 감소하고 이익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양극화되기 전에 심화되기 전에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혁신과 창조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갈등 이론에 있어서의 주요 이론의 변증법정 갈등 이론이 있는데요.
다렌토로프가 이야기하는 사회 체계의 규범적인 구속보다는 갈등과 억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모든 사회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갈등은 타 성원에 대해서 일부 성원들에게 강제의 기초를 주장을 합니다. 특히 뭐 사회의 희소적인 자원, 권력 욕구, 기회, 이익 이런 것들을 지배하라는 집단,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정된 집단, 이런 둘 간의 어떠한 경쟁과 투쟁, 이런 갈등의 장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변증법적 갈등 이론을 주장한 다렌토로프는 사회는 합의와 갈등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 분배 관계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다렌토로프는 사회가 발전해도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개혁의 갈등을 언급했고 노조나 법정, 의회 이런 각종 제도 기관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응집하고 화합하여서 이루어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 하위 계층의 이동에 대한 기회,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예전엔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하든 그 도시에 취업을 시켜서 좀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좀 큰 대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그 계급에 관련돼서 위에 그 상위 계열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가 계속 나처럼 농사를 짓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갈등 이론에서의 그 하위 계층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복지와 조세법을 통해서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의 어떤 빈부격차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번 만큼 세금을 왕창 많이 내서 밑에 하위 계층에 대해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그러면은 당연히 잘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벌어 먹고 산 게 아니라 하층 계급이 벌어서 상류 계층을 벌어 먹여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이제 핵심 이 지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하위 계층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 우리가 그런 계층으로 보게 되면 빈부 격차 이거 이제 사회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보는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변증법적 갈등 이론이 바로 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렌토로프가 주장하는 변증법적 갈등 이론의 첫 번째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간의 권력 차이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았고요. 또 이런 그 상이한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사회의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에 복종하는 자를 지배하는 데에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정당하다면 사회적인 규범 내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불복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갈등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사 갈등을 소유로 문제로 본 마르크스와 달리 다렌토로프는 노사의 권력 관계가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발생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다렌토로프가 주장하는 두 번째 사회의 합의와 갈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필요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합의가 있으므로 갈등이 있는 것인지 관련성이 없어서 어떠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관계에서 갈등을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갈등이 있어야만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둘의 어떤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바로 이제 그 반증법적 갈등 이론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강에서 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